네, 다들 바쁘신 와중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나비 후반부 세션들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으로 토픽 리뷰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토픽 리뷰 이번 주제는 이한진님께서 발제해 주신 센스, Interaction of World and Brainer를 주제로 설정했으며, 이후 이제 진행할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이제 킥오프 미팅을 한 다음에 이번 주 내로 아마 논문 목록을 올릴 거예요. 그리고 그 논문 목록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이제 리뷰하고 싶으신 논문 조에 들어가시면 되고, 그래서 이전까지는 2주마다 파운데이션 세미나를 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한 달마다 아마 페이퍼 리뷰하는 방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진행 방식과 관련해서는 이제 8월 초여가지고 어떻게 진행할지 운영진과 이제 어, 생사 준비하면서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후 투표를 통해서 확정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처음으로 생각한 방식은 이제 그 8, 9, 10, 11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씩 90, 11, 12 이렇게 해서 논문을 두 개씩 리뷰를 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식 같은 경우에는 90, 11 이렇게 리뷰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방식대로 하면 그 한 달에 총 두 개의 논문을 리뷰하니까 8개의 논문을 리뷰하게 되고, 이제 두 번째 방식대로 하면 6개의 논문을 리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 어떤 논문이 올라가는지에 따라서도 여러분의 의견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고민하는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반부 심포지엄을 열에 있어서 그래도 보통 한두 달 정도의 준비 기간은 필요한데 이제 12월 달로 하면 12월 달까지 할 경우에 지나치게 촉박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조금 고민을 하는 것 같고 이제 이후 투표를 올릴 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날씨 더운데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이한진님께서 발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2학년 이안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카이스트 이상환 교수님 연구실에서 인턴을 하고 있고, 네, 어, 컴퓨테이셔널 뉴로사이언스를 지금 한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주제에 관해서 먼저 네,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발표를 원래 처음 주제는 이제 세상에서 뇌로 가는 하나의 방향만 생각을 했었었는데, 주제를 준비하다 보니 그 방향보다는 이제 세상과 뇌가 상호작용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뇌로 가고, 뇌에서 세상으로 가고, 사실은 그런 원디렉셔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두 개의 원디렉셔널 다르고, 그리고 그 본질적으로 바이디렉셔널한 이제 센스와 비헤이비어의 특징을 한 번에 다루면서 마무리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세상에서 뇌로 가는 센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아마 요거는 이제 다들 뭐 아실 텐데 그러니까 센세이션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그 기술적인 정보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퍼셉션은 그 센세이션을 통해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커그니션은 이제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정보를 처리를 하고 거기에 생각을 더해가면서 이제 어, 브레인이 세상과 인터랙션을 하는 이런 세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요거 뒤에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왜 이제 센스를 선택을 했는지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LLM이 지금 굉장히 사실 이전에 인류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류의 어떤 코그니티브한 태스크들까지 굉장히 넘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태스크에서 사실 인간 수준을 나타낸다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다양한 태스크에서 인간 수준의 퍼포먼스를 나타낸다고 하기에는 말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죠.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정도는, 첫째는 가장 중요한, 좀 덜 중요한 걸 먼저 말하겠습니다. 이제 첫째는, 지금의 AI 학습 패러다임 자체가 두 개의 태스크를 순차적으로 배우게 되면 A 태스크를 배우고 B 태스크를 배우게 되면 A 태스크를 아예 까먹게 되는, 그러니까 catastrophic forgetting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 태스크에 걸쳐서 이 퍼포먼스 인텔리전스가 그 퍼포먼스를 제너럴라이제이션 할 수 없고 단순히 지금 주어진 태스크에 대해서만 well function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뉴럴넷의 성질을 극복하지 못한 채로 지금 LLM의 스케일링 효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테크니컬한 방법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간에서는 분명히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 그, 그, 그렇죠. catastrophic forgetting이라는 게 인간에서는 분명히 없는 부분이고, 그거를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continual learning과 같은, 어, 여러 가지 태스크를 하더라도 그 사이에서 어떤 제너럴한 행동의 방법론을 찾아가지고, 어, 인바이러먼트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에너지 에피시언시 등의 이제 휴먼 얼라이먼트와 훨씬 관련이 깊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LLM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하지만 이제 사람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적은 에너지로도 LLM보다 훨씬 더 다양한 태스크에 제너럴라이제이션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꼽을 것이 이제 세상과의 인터랙션입니다. 지금 LLM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코딩, 수학, 그리고 어 아마 코딩이랑 수학을 제일 잘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것들을 제일 잘하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학습 과정 독립 중에서 그 코딩 채점기와 수학 채점기를 LLM에게 준 다음에 그 채점기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LLM이 어떤 답이 있어서 그 답을 배우는 게 아니라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trial and error, 즉 시행착오를 통해서 세상과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를 직접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언어처럼 또는 supervised learning처럼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어떠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답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아웃컴들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제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인텔리전스가 자율적으로 그 답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 안에 놓여져 있는 경우를 이제 environment와 인터랙션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인터랙션을 하는 부분만 지금 코딩과 수학처럼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세상과 인터랙션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지컬 월드, 뭐 모터나 아니면 외부에서 받는 텍타일한 센스와 연관된 이런 복잡한 인터랙션을 경험할 수 있는 environment, 그 시스템 자체가 없으면 저는 그것에서 이제 코딩과 수학과 같은 퍼포먼스를 절대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센스는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인텔리전스한테 우리가 말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도 어떻게 잘 들을 수 있는지와 어떻게 잘 말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잘 확립되지 않게 되면 그 코딩과 수학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하이 퍼포먼스를 도달할 수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센스가
어, 바이올로지컬 브레인과 머신 인텔리전스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센스뿐만 아니라 이제 비헤이비어를 통해서 세상과 인터랙트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모티베이션을 먼저 말씀을 드렸다면 그 다음에 representation, 그러니까 방법론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 간단히 이제 인코딩, representation, 디코딩이라는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컴퓨테이셔널 뉴로사이언스에 있으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인코딩은 세상에서 뉴럴 코드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말하고, 그 다음에 디코딩은 뉴럴 코드로부터 다시 세상의 어떤 변수, 그러니까 뉴럴한 변수가 아니라 그 다른 변수들, 시멘틱이나 의미가 있는 변수들이나 아니면 피지컬 월드와 연관된 변수들로 이제 변환할 수 있는 것을 디코딩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대상, 예를 들면 개념이나 물체나 같은 거에 대응되는 그 뉴럴 코드를 이제 representation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간단한 버전이고, 조금 더 정밀한 버전은 세상의 레이턴트 스테이트와 스티뮬러스에 대해서 어떤 뉴럴 코드가 존재할 확률로서 그 뉴럴 코드를 가장 어, 잘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왼쪽은 인코딩은 조건부 확률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디코딩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뉴럴 코드가 있을 때 어떤 비헤이비어나 어떤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리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앱스트랙트하고 어, 그러니까 잘 정의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 하나의 예시는, 그러니까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특징들은,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 그러니까 이제 얘가 리프레젠테이션과 어떤 서브젝트가 sufficient 하면서 동시에 necessary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둘이 equivalent 해야지만 그것을 representation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페이퍼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펑셔널한 것까지 더해서 representation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representation은 당연히 아까 말한 equivalence를 만족하기 위해서 irrelevant한 다른 이제 transformation에 대해서 불변이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representation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간략하게는 어떤 대상과 연관이 있는 신경 신호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센스, 비헤이비어, 그리고 인터랙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바이올로지컬 비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고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어떤 센세이션과 퍼셉션은 센서리 리셉터에서 시작이 돼서 그게 페리페럴하고 서브콜티컬한 프로세싱을 거쳐서 그 다음에 뇌에 있는 콜텍스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도 프라이머리 센서리 콜텍스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하이어 올더 쪽의 센서리 콜텍스로 넘어가다가 이제 어소시에이션 콜텍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전두엽이나 아니면 뭐 템포럴 로브와 같은 여러 가지의 감각들이 합쳐지고 굉장히 복잡한 컴퓨테이션이 일어나는 곳들로 이제 신호가 천천히 전파되면서 그 계층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으로 고전적으로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이 이제 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비전에도 있다는 것이 2010년대 초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14년과 2016년에 야민스랑 디칼로가 이제 한 연구를 보면은
CNN이 원래, 그러니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원래 V1의 특징을 모사하기 위해서 만들어 굉장히 그러니까 V1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충분히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된 네트워크의 종류는 맞는데 이제 그거를 여러 층을 쌓은 딥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어 굉장히 딥한 히든 레이어 쪽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의 그 액티베이션이 이제 인간에서 굉장히 하이어한 센서리 콜텍스에 해당하는 IT에 있는 뉴럴 리스폰스를 예측한다라는 논문을 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 유사한 액티베이션이 있고 각각 서로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 것을 2014년에 보고를 했고 어, 네. 그래서 이제 V1의 구조만을 모사를 했었는데 그것이 higher order로 확장이 된다. 로 시작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적어도 지금의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인간과 유사한 종류의 어떤 센세이션과 관련된 메커니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논의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발견을 한 게 구조에 따라서 어떤 대상을 구조에 따라서 동일하게 표상하는 로제타 뉴런스와 같은 개념과 그리고 구조뿐만 아니라 모달리티에 따라서 또 이제 불변하게 유사한 어, 리프레젠테이션이 존재한다는 플라토닉 하이포테시스 티오리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센서리 그 인포메이션을 처리하는 머신러닝 안에서의 방법론들이 모두 representational convergence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센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어, 세상의 정보를 이제 뇌나 지능 시스템이 받아들일 때 머신러닝 알고리즘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바이올로지컬 브레인 들에서도 그리고 바이올로지컬 브레인과 머신러닝 알고리즘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어떤 representational convergence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헤이비어로 조금 넘어갈 텐데 어, 그 세상에서 뇌로 가는 한 방향의 그런 메커니즘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관점이고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다양한 가능성들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리고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알게 되어가지고, 지금은 훨씬 더 양방향적인, 어, 패러다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티브하게 센스를 하고, 그리고 액티브하게 비헤이비어를 하고, 그러니까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액티브하게 센스를 하고, 액티브하게 비헤이비어를 하고, 그리고 센스와 비헤이비어 사이에도 복잡한 인터랙션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어, 큰 루프, 하나의 루프 안에서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루프들이 존재하는 형태의 패러다임을 현재는 채택을 하고 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헤이비어가 더 이상 센스와 무관하지 않다. 과거에는 이제 이런 비헤이비어를 수없이 많은 브레인의 액티비티와 컴퓨테이션의 최종 리드아웃으로 봤습니다. 예를 들면, 어, 마우스에서 어떤 스페시픽 리셉터를 모듈레이션 했을 때 그거가 이제 비헤이비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면서 아, 처음에 그 모듈레이션이 비헤이비어와 연관된 어떤 프로세싱에 문제를 일으켰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 사이에 어떤 수많은 과정들이 있고 그 결과로서 비헤이비어가 나타낸다는 것으로 인식을 했었던 과거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비헤이비어가 수많은 컴퓨테이션 후에 일어나는 일은 맞지만 그것이 단순히 뉴럴 프로세싱의 어떤 위드아웃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액티브하게 이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어떤 센스를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세상과 인터랙션 할 것인지를 정하는 하나의 어, 피처 하나의 어떤 팩터로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헤이비어를 다루면서 이제
인간들이 알아낸 것들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이 Reward Prediction Error Hypothesis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 도파민 뉴런들의 액티비티가 Reward Prediction Error와 유사하게 작동한다는 것인데 우선은 뇌에 있는 도파민 시스템을 보게 된다면 뇌의 단일한 그 뉴로트랜스미터도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패스웨이에 따라서 또 그 역할이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스트레아름이랑 스트레아름 쪽에서의 그러니까 SNS 스트레아름으로 넘어가는 쪽에 도파민 뉴럴 액티비티가 리월드를 예측하지 못한 리월드를 만났을 때 급격하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예측되는 보상과 연관된 큐가 있었을 때 도파민 액티비티가 급격하게 존재하고 그리고 예측되는 리월드가 있었지만 실제 리월드가 그러니까 큐가 있고 그 다음에 리월드가 없었던 경우에 대해서는 큐에서는 액티비티가 존재하고 리월드에서는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액티비티가 변화하는 이런 어 것을 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내가 예상하는 리월드와 실제 거기서 받은 리월드의 차이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했었고, 그게 이제 멀티플 한 연구, 그리고 다양한 측정 방법론에서 다양한 시스템에서 발견이 되면서 이제는 거의 정설로 굳어진 가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여기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남아있는데,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리월드를 프레딕트 하는가와 같은 것들도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고, 리월드를 뇌가 어떻게 리프레젠테이션 하는가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리월드 프레딕션 에러 자체는 굉장히 널리 받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니디멘셔널하게 서브콜티컬 스트럭처들의 도파민 리액션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헤이비어에서 가장 도파민 액티비티 다음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이제 어쩌면 네, 모델 베이스드와 모델 프리 비헤이비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것 자체는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environment와 상호작용하면서 학습을 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플랜을 세우고 플랜대로 행동을 하면서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리얼드 시그널을 받고 그걸 통해서 러닝을 하고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이 environment에 해당하는 옵티멀 폴리시를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폴리시는 그 비헤이비어 사이의 패턴 또는 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reinforcement learning 패러다임 안에서 보았을 때 어떤 에이전트는 environment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의 행동 패턴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하게 잘라가지고 두 가지로 보는 것인데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대한 고려 없이 이제 그냥 액션 또는 스테이트와 그 액션과 스테이트의 가치를 연결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델 베이스의 경우에는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대한 모델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자연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모델 또는 계획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행동을 하는 행동 양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중에 실제 이제 바이올로지컬 브레인 시스템이 어떤 것을 하는가라는 것을 찾기 위한 시도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부는 이제 모델 프리로 대표되는 헤비추얼한 행동으로만 100%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모델 베이스드 행동으로 설명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믹스되어 있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구분도 실제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의 어떤 결론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인간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래서 이전에는 단순히 리드아웃으로만 봤던 것을 이제는, 뉴럴 시그널과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시그널로서 받아들인다는 것이, Real Prediction Error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그 비헤이비어들의 룰에 대해서, 어, 볼 수 있었다는 것이 모델 베이스드 vs 모델 프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헤이비어에 관해서 이전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뉴럴 코드와 실제 비헤이비어 그리고 그 비헤이비어 사이의 패턴에 관해서 말씀드렸다면 히포캠퍼스의 경우에는 그 모든 것을 가장 대부분 다 포함하고 현재 가장 연구가 활발한 영역들 중 하나인 것 같아서 이렇게 비헤이비어에 대한 예시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히포캠퍼스는 현재 어, 옛날에 그 플레이스 셀에 기반한 그냥 공간적인 구조에 대한 어떤 인지나 아니면 공간과 관련된 기억과 관련된 학습과 관련된 일들을 처리하는 위전이 아니라 이제는 공간에서 훨씬 확장하고 메모리 중 이제 릴레이셔널 메모리에서 훨씬 확장을 해가지고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릴레이셔널 스트럭처에서의 인퍼런스와 그리고 프레딕션 그리고 그것에 대한 러닝을 담당하는 곳으로 어, 이해가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행동에 따른 이제 코드를 봤다면 그게 플레이스 셀이겠죠. 그리고 코드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것들, 예를 들면 뭐 메모리나 그러니까 행동이 다른데 이제 코드도 그렇죠. 메모리나 이런 것들로만 봤다면 지금은 훨씬 인테그레이트된 뷰를 통해서 어, 세상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비헤이비어로서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스테이트 트랜지션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스테이트 간의 릴레이셔널 스트럭처를 인퍼런스 하는 복잡한 시스템으로 더 규명이 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비헤이비어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갈 텐데 어, 지금까지 이제 한쪽 방향으로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감각이 어떻게 오고 내가 세상에 행동을 어떻게 하고. 근데 간단한 예시를 들어봐도 두 개가 굉장히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단순히 제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센스를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완전히 바뀌겠죠. 다른 비주얼 스티뮬러스들이 들어올 것이고 뭐 오디오 스티뮬러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든 액션에는 항상 센스의 변화가 따라오고, 그리고 액션을 하기 전에는 항상 센세이션과 퍼셉션을 통해서 알아낸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충분한 인포메이션이 있어야지 그 행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센스와 비헤이비어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이제 한쪽 방향들로만 이루어졌던 것들이 지금은 매 스텝에서 바이디렉셔널 하다라는 컨셉으로 조금 더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우리가 비주얼 프로세싱에서 하이어라키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원래는 앱스트랙션 레벨이 단순히 높아지고 그리고 가장 하이어한 폴티컬 에리아에서는 카테고라이즈드 돼가지고 된 시그널이 카테고라이즈드 되는 수준의 시그널이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다면 지금은 어 훨씬 더 그러니까 카테고라이즈 된 시그널이 단순히 가장 하이어한 그 센서리 에리어 리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각 리전에 해당하는 그 인포메이션들에 대한 프레딕션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프레딕션과의 에러를
줄이는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액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프루언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센스에 대한 훨씬 더 컴플렉스한 이해 방식에 도달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인터랙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현재까지도 굉장히 활발한 연구에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고개를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어, 내추럴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당연하게 마주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떤 뭐 사과나무 같은 게 있을 때 어떤 그 사과를 먹고 사는 특정한 동물이 그 나무에서 사과를 먹겠죠. 먹다 보면은 아, 이제 슬슬 사과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다른 나무로 넘어가야 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지금 이 나무에 더 사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남아 있을 것이냐? 언제부터는 다른 나무를 찾아야 되는가? 이게 비단 뭐 이런 나무 같은 단순한 예가 아니라, 정보 수집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어, 굳건함을 더 높일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어, 다른 행동을 할 것이냐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 것이냐의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센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관점일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행동을 목표할 것이냐로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걸 말하는 게 이제 exploitation 그리고 exploration trade-off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곳에서의 어떤 펄스윙 하는 그 비헤이비어를 계속 보이는 게 exploitation 또는 foraging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어 보통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리월드가 굉장히 unambiguous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의 행동을 유지하는 것이 더 많은 리월드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경우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익스플로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앰비규리티가 높은 경우에 행동을 통해서 여러 인포메이션을 수집을 하고 더 높은 리월드를 찾기 위해서 이제 단순히 주어진 보상을 최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헤이비어를 모색하는 그런 것과 대응이 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익스플로레이션을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되면 단순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이런 간단한 예가 아니더라도 완전히 다른 인바이러먼트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인바이러먼트와 상호작용하게 될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스테이트를 우리가 보고 싶은지는 결국 비헤이비어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굉장히 대충 말했던 그 똑같은 스티뮬러스,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여러 시스템들의 레프레젠테이션이 컨버지 한다는 부분을 어,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금 들여다볼 텐데 아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 뉴럴 시그널을 프레딕션 하는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뉴럴 시그널을 프레딕션 하는 모델의 중간 레이어를 뜯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뉴럴 시그널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어떤 서큘러 애널리시스겠죠. 왜냐면 애초에 뉴럴 시그널을 프레딕트 하도록 만들어진 거고 그것에서 뉴럴 시그널을 닮은 데이터가 나오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CNN에서 그 휴먼 비주얼 콜텍스의 액티비티와 유사한 패턴이 나오는 것도 만약 그렇게 나오기만 했다면 저는 어느 정도 서큘러 애널리시스, 서큘러한 메시지가 있고 스프리어스한 결과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논문의 이제 가장 핵심적이었던 것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주어진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이미지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그 클래시피케이션 퍼포먼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더 바이올로지컬 브레인에 대한 얼라이먼트가 증가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어 이제 센서리의 리프레젠테이션이 단순히 어떤 스트럭처나 그리고 결과물에 의한 이 서큘러한 그러니까 답과 결과물이 동일한 경우의 효과가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비헤이비어 할지,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보여줄지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센서리한 리프레젠테이션이 어, 유사해진다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올로지컬 브레인과 머신 인텔리전스의 어떤 리프레젠테이셔널 컨버전스를 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세상과 해야 하는 인터랙션, 세상이라는 그 월드라는 어떤 그 제한 조건, 그러니까 컨스트레인트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월드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터랙션 할 수 있는 방법들 자체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돌아가는 인텔리전스 시스템이 그게 어떤 형식이든 간에 동일한 컨스트레인트를 갖고 있으면 유사한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런 형태의 이제 뉴럴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컬 인텔리전스와 머신 인텔리전스가 유사하다는 것에 가장 큰 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컨스트레인트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가장 이제 아마 쇼킹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예시는 원래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사실 인간이 하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사실은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를 통해서 뇌가 재구성한 월드 모델로서의 이미지이잖아요. 대상도 이미지로서의 대상이 아니라 월드 모델 안에서의 객체로서의 대상이고. 그래서 실제 이미지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과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와는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떤 월드 모델의 재구성일 텐데, 간단히 말하면 제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보고 있으면 제가 이거를 고개를 기울여 본다고 해서 그 대상의 아이덴티티가 변화하지 않고 제가 다른 곳에서, 다른 방향에서 혹은 부분만 관찰한다고 해서 그 대상의 아이덴티티를 우리는 달라졌다고 인식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컨스트레인트를 어, 셀프 슈퍼바이즈드 비전 트랜스포머로 옮기려고 한 게 이제 디노 모델이고 그렇게 해서 회전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다른 뷰에서 보는 것들은 시도를 하지 않았고 로테이션이랑 트랜슬레이션 그리고 이런 것들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 등을 통해서 어 인간이 세상에서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월드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컨스트레인트를 옮기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디노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유사한 리셉티브 필드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하는지를 보여줬고 예를 들면 기린의 눈과 코에 집중을 한다든지 오브젝트의 이 그 테두리를 따라서 보더 라인을 따라가지고 집중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how to sense의 관점에서의 어 퍼셉션이 단순히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서가 아니라 이 월드와의 인터랙션을서 컨스트레인트 된 어떤 능력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첫 번째, 어,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토닉 하이포테시스도 뭔가 막 플라톤의 그 이데아 같은 좀 철학적인 관념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스트레인트들 예를 들면 언어 안에 여러 사물 간의 관계가 녹아 있을 거고 분명히
그 관계들은 인간이 세상을 펄셉트하면서 학습을 한 종류의 관계들이겠죠. 왜냐하면 그 퍼셉션은 곧 인포메이션 게이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모달리티에서 보았을 때 representational convergence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여러 스트럭처에서 컨버지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컨스트레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적혀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비헤이비어가 이제 어떻게 센스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어 약간 대충 말씀드린 베이지 이제 인터랙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부터 있었던 이제 베이지안 브레인 하이포테시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또는 바이올로지컬 브레인이 어, 세상에 대해서 시퀀셜을 한 베이지안 프로세스를 통해서 세상과 상호작용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는 세상은 항상 언설턴티를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측이 partial observation이고, full observation이 존재할 수가 없죠, 세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두 갖지 못한 어떤 인포메이션들이 있을 거고, 그 인포메이션들에 대해서 어, 해야 하는 인퍼런스가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그 인퍼런스가 이제 디스트리뷰션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빌리프가 프로버비스틱 디스트리뷰션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베이지안 브레인 하이포테시스의 가장 핵심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센스를 할 때 이제 세상으로부터 정보를 얻으면 단순히 그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퍼런스, 그 정보를 얻기 이전의 상태에서 이 정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probabilistic distribution이 존재하고, 그게 prior로서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들어오는 스티뮬러스가 likelihood로서 새 posterior distribution을 만들고, 그 posterior distribution이 다시 빌리프가 되고, 그리고 라이클리후드로서 새 스티뮬러스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시퀀셜하게 뇌가 세상을 인지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은 어, 세상에 대한 빌리프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베이시안 브레인이 그거를 이제 비헤이비어로 확장을 시킨 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입니다. 칼 프리스턴이라는, 지금은 이제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분석을 사실상 가능하게 만든 뉴로사이언티스트인데, 어, 이 사람의 이제 주장은 프리 에너지라는, 굉장히 그 통계학의 프리 에너지와 유사한 형태의 어떤 값이 존재를 해가지고, 모든 인텔리전트 시스템, 사실 조금 더 얘기를 하긴 하는데 오늘에서는 인텔리전트 시스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텔리전트 시스템이 월드와의 인터랙션을 위해서 그 프리 에너지를 최소화되어 있는 어트랙터 위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이 이제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리 에너지가 그럼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확률이 낮은 어떤 이벤트를 만나게 되면 에이전트가 느끼는 그 어떤 서프라이즈가 겠죠. 그리고 그 서프라이즈는 일반적으로 어, 정보 이론에서 마이너스 로그 확률로서 표현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확률이 0과 1 사이의 범위고, 또 그거를 컨티뉴어스한 베리어블, 그리고 어 인피니트한 그 레인지로 만들기 위해서 로그를 씌우고, 뭐 여러 가지 그 인포메이션 티오리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어쨌든 서프라이즈가 이제
마이너스 로그 P로서 보통 인포메이션 띠오리에서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이미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서 내가 얻을 놀람을 뇌가 미리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머신러닝에서 쓰는 엘보라는 관점을 여기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서프라이즈에 대한 예측들 중에서 실제 서프라이즈가 있었을 때 그거보다는 항상 큰 어떤 그러니까 바운드를 잡아가지고 그 값을 최소화하게 되면 이제 실제 서프라이즈 자체도 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컨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어 통계역학에서의 헬름홀츠 에너지와 값이 값과 어떤 인터프리테이션이 유사하여서 프리 에너지라고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와 유사하여서 이제 프리 에너지라고 부르는 부분이 존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을 두 개로 뜯어본다면 베이지언 브레인에다가 옵티마이제이션을 더한 거로 볼 수 있는데 아까까지 마찬가지로 인퍼런스 한 거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걸 통해서 실제 서프라이즈도 줄이게 된다라는 그 컨셉으로 보실 수 있고 어 그거를 이제 수식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어 여러 가지 표현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perceptual 파트와 active 파트로 나눌 수 있는 저 아래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active 파트라는 것은 이제 이거는 사실 띠오리니까 실제로 뇌가 그거를 알고 있지는 못한 값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LMP와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그 값 자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perceptual 파트와의 합으로 그 프리 에너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프리 에너지를 줄인다는 것은, 우리가 더 월드에 대한 정확한 인프루언스를 하는 방식으로도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액션들을 취해가지고 서프라이즈를 덜 경험하게 하는 식으로, 이거의 옵티마이제이션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과연 인터널 스테이트, 그러니까 액션과 센세이션의 주체가 뭐고, 그 다음에 익스터널 스테이트, 그러니까 인바이러먼트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어, 과거에는 베이지안 브레인이 있을 때에는 사실은 피지컬한 그냥 바운더리로 이제 인터널과 익스터널을 구분을 했다면, 이제는, 그러니까 액션과 센세이션을 모두 포함하여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건데, 이제 외부의 어떤 피지컬한 이 스티뮬러스에 대한 인퍼런스뿐만 아니라 내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인퍼런스조차 이제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로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확장을 여기 부분에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현대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의 흐름과도 유사한데, 예를 들면 리얼드 프레딕션 에러는 과거에는 임플리시트하게 정의된 어떤 리얼 밸류로서의 리얼드에 대한 리얼드 프레딕션 에러로만 이제 한정을 했다면, 지금은 그 리얼드가 외부에서 정의되는 구체적인 값보다는 브레인 내부의 시그널일 수 있다라는 컨셉에 대해서 컨셉으로 점점 옮겨가고 있고, 그리고 액션 같은 것도 내가 하는 이제 thought 프로세스 같은 것도 이제 액션의 일환으로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을 단순히 피지컬 바운더리에서의 인터널과 익스터널로 나눠서 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이 인텔리전스라는 그 시스템에서 어떤 경계를 두고 그 밖의 것을 그 안의 것을 인터널이라 하고 인월드한 인포메이션이 오는 것을 그 퍼셉션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리고 아웃월드한 인포메이션이 가는 거를 어
behavior라고 정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동안은 perception에 한정되어 있었던 베이지안 브레인을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이라는 그 어떤 티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제 현대의 어떤 뉴로사이언스의 흐름에 의해서 더 인터랙티브한 부분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헤이비어를 이제 프레딕션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비헤이비어를 한다의 가장 단순한 예시는 예를 들면 벽 너머에 얼룩말이 있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추측을 한다고 해봅시다. 벽 뒤에는 실제 당나귀가 있는데 벽 뒤에서 들리는 소리를 보고 아, 저기는 얼룩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빌리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 빌리프를 에서 바탕으로 한 서프라이즈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프리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뒤에를 보고, 아, 당나귀구나 해가지고 빌리프를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얼룩말, 사실 얼룩말을 예시를 하니까 이제 조금 이 부분이 약간 말이 안 되긴 부는 부분이 있지만, 아프리카에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비헤이비어를 해서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빌리프와 월드의 스테이트를 일치시켜 버리는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리얼리스틱한 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지금 흔들리고 있다. 내가 서 있는 이 공간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고 했을 때 실제 그곳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그 퍼셉션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옵티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행동하기도 하고 동시에 다양한 행동을 취해서 정말 내가 흔들리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행동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액션을 통해서 센스를 통제를 하고 센스를 통해서 액션을 통제를 하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익스터널 스테이트와 인터널 스테이트가 굉장히 익스플리시트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 과거에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처럼 익스플리시트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센서리와 액션 그리고 비헤이비어 등도 단순히 유니디렉셔널 한 게 아니라 서로 인터랙션하고 환경과 인터랙션하고 인터널 스테이트와 인터랙션하는 바이디렉셔널 하면서 굉장히 컴플리케이티드한 그런 팩터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어 이제 이 토픽과 관련된 페이퍼들을 조금 서제스트 하고 싶은데요. 간단히 그냥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서의 페이퍼들로 골랐고요. 왼쪽에 있는 브레인 와이드 리프레젠테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단일 랩에서 굉장히 다양한 태스크들, 그러니까 동일한 태스크여도 살짝만 파라미터가 달라져도 휴먼 비헤이비어 같은 경우에는 뉴럴 리프레젠테이션이 아예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리얼 프레딕션 에러 같은 것도 태스크 패러다임이 살짝만 바뀌어도 이제 어떤 특정한 모델이 맞았다가 안 맞을 수 있고, 안 맞던 모델이 맞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태스크 자체에도 민감하고, 그리고 랩 컨디션이나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수많은 컨디션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컴퓨테이셔널 뉴로사이언스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인스티튜트에서 동일한 태스크 디자인을 가지고, 모든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브레인 에리어에서 최소 몇 개의 셀을 레코딩하고 그리고 모든 랩에서 그 리전을 모두 레코딩할 수 있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랩별 이런 베리언스와 그리고 태스크별 베리언스 그리고 레코딩 하는 그 사람에서의 또 베리언스 등을 통제를 하여서 브레인 와이드한 이제 센서리 그리고 비헤이비어의 리프레젠테이션을 본 게 요 두 페이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그런 수많은 과거의 수많은 이제 비주얼한 리프레젠테이션의 얼라이먼트를 을 넘어가지고 이제 더 그 부분에서 연장선에 있는 논문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헤이비어에 관한 논문들인데, 어, 이제 expert brain이라는 것은 결국 하이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비헤이비어에 의해서 representation이 그러니까 어떻게 형성되고 무엇에 대한 representation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게 어디 존재하는지를 모두 본 2026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논문과 그다음에 그 비주얼 representation이 이제 어떻게 여러 가지 비헤이비어들에 대해서 스테이블하게 존재하고 또 플렉시블하게 제너럴라이즈 되는지를 다룬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논문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센세이션과 비헤이비어에 대해서는 어 아까 그 슬라이드에 잠깐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모터 액션을 하게 되면 그 모터로부터 이프런트한 시그널이 센서리 콜텍스에 들어오면서 그거에 관련된 리프레젠테이션이 동일하게 존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액션 심볼, 그러니까 팔을 움직이면서 나타내는 그 심볼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을 본 네이처 2016년 논문과 그다음에 요 오른쪽 논문의 경우에는 near body environment, 그러니까 내가 비헤이비어를 통해서 이미 차지하고 있는 피지컬 스페이스 상의 나의 위치와 그 주변에 있는 공간에 대한 발류 맵을 어떻게 레프레젠트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조금 더 두 개가 섞인 부분들에 대해서 논문을 이렇게 찾아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진님께서 이제 센스 관련해가지고 준비를 하시면서 그 가장 처음에 어떻게 뉴럴 네트워크가 센스를 레프레젠테이션 하는지를 다루셨고 이후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 다루면서 어떻게 이게 액션이랑 비헤이비어랑 연결될 수 있는지 나아가서 마지막으로는 이게 어떻게 환경과 인터랙션 그리고 센스와 그리고 비헤이비어가 인터랙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페이퍼 서제션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던 발표를 바탕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우선 발표 잘 들었고요. 네. 어, 되게 흥미로운 주제였는데 좀 궁금한 게 네. 그 중간에 그 이제 behavior to sensory alignment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결국엔 constraint가 비슷하다면 이제 뭐 그 플라토닉 그 이든 뭐 어쨌든 보는 그 관점들이 비슷해져서 월드를 해석하는 그 형태가 비슷하다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컬 브레인이랑 흔히 말하는 그 AI가 가지고 있는 컨스트레인트가 일단 네. 좀 비슷한가에 음. 대해서도 좀 네. 궁금증이 일단 있었고요. 네. 일단은 네, 일단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 어,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그 AI와 브레인의 얼라이먼트의 기본 전제는 둘은 completely unrelated 되어 있다가 이제 저의 생각인데, 그 constraint가 이제 representation을 어떻게 제한하는가에 관해서는 이제 저는 뭐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invariance나 이제 인바이러먼트의 인터랙션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컴퓨테이션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다양한 태스크나 다양한 상황에 제너럴라이제이션 해야 되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조금 더 앱스트랙트한 컨스트레인트를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빅픽처고
그리고 작은 부분으로 들어와 보면 이 A, B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스터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어떻게 한 거냐면 프라이메이트를 앉혀놓고 어떤 이미지 셋을 돌아가면서 보여준 다음에 그거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게 두고 브레인 리전들에서 레코딩을 해서 거기에서 뉴럴 시그널을 뽑아낸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에 관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때에도 그 파라미터들을 샘플링을 한 다음에 걔네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이 충분히 많이 될수록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점점 늘어날수록 비슷해진다라는 거를 발견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컬 브레인도 이제 카테고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시그널은 굉장히 하이 디멘셔널하고 그거를 전부 다 인포메이션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브젝트 리코그니션이랑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거의 정보량을 줄여가지고 뇌에서 프로세싱하게 만들어서 여러 태스크에 제너럴라이제이션하고 여러 비헤이비어에 사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떼가지고 AI한테 오브젝트 리코그니션을 해봐라고 시키고 그 컨스트레인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만드는지를 비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노나 그 앞에 있던 것들도 그런 그러니까 얘도 이제 결국 회전과 트랜슬레이션 뭐 그 빛 밝기와 색깔 변화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변하는 리프레젠테이션을 찾도록 AI한테 그 학습을 시킨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휴먼 브레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프로퍼티에서 구체적인 러닝 알고리즘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를 떼서 AI한테 학습을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본과 4학년 조승건이라고 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프리 에너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네, 얼룩말 예시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프리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서 네, 벽 너머에 있는 얼룩말을 보면 프리 에너지가 낮아진다. 네, 이런 예시를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정신과에서 말하는 환시는 네. 그럼 비헤이비어를 함으로써 프리 에너지를 낮추는 게 아니라 월드에 대한 인식을 바꿈으로써 프리 에너지를 낮춘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은 그 한시의 경우에는 인퍼런스 빌리프를 수정하는 것에 그러니까 퍼셉셔널하게 결국은 이 프리 에너지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실제 그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더 얻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빌리프 자체를 수정해 버리면 서프라이즈가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 부분을 빌리프에 대한 수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이제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의 가장 큰 문제점은 falsification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브로드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익스터널 스테이트와 인터널 스테이트를 다르게 잡게 된다면 브레인에서 일어나는 매우 많은 현상들을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면 프리엔지 프린시플이 안 되는 현상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실 이 그룹은 크게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환시를 설명을 한다면 뭐 빌리프에 대한 어떤 어저스먼트를 통해서 프리 에너지를 낮추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가지는 실제 클리니컬한 어떤 그 임플리멘테이션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선 두 질문에 대한 코멘트를 할 것 같긴 한데, 네. 우선, 이제, 사실
그 환시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지금 임상 실습을 돌다 보면 네, 그 어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과가 이제 그 이명 티니터스를 다루면서 네, 이제 티니터스가 이제 베이지언하게 발생을 한다고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음, 이제 노화에 따라서 그 청각이 감소함에 따라서 그 서프라이즈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명이라는 소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가설을 가지고 그 치료를 하시는 교수님께서 계시고 그걸 이제 음, 뒷받침하는 내용으로는 우선 그 초, 어릴 때부터 유전성 이명을 지녔었던 그룹 같은 경우에는 네, 유전성 난청을 지녔던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명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후천적으로 난청이 발생한 그룹에서는 이명이 거의 많이 발생했다는 그런 임상적 근거를 이제 그 교수님께서는 음, 근거로 가지고 오시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이명 환자들에서 보청기 치료를 하면 네, 이명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네, 그러니까 청각의 호전만으로도 이명이 호전된다라는 것을 이제 근거로 많이 음, 언급하셔서 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음, 같아서 제가 네,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드리고 어, 제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과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 프리 에너지 프린시플 같은 경우에는 논 이퀄리브리엄 스테디 스테이트를 가정하고 저 프리 에너지를 가정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이제 저 논 이퀄리브리엄 스테디 스테이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특정 그 다이버전스를 가지고 이런 모양이 그런 벡터 필드가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프리스턴이 가장 많이 비판받는 유형 중 하나가 이제 그 솔레노이덜 그 벡터 필드가 과연 실현 가능한 것과 아, 그런 이슈도 있긴 하고 네, 반대로 이제 안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게 과연 falsifiable한 만큼 마르코프 블랭켓이라는 게 well defined 된 것인가 그런 네, 논란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이제 추가적인 컨셉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 어, 그리고 임용 관련해서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약간 첨언을 하자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뉴로 AI에서, 최근에 이제 컴퓨테이셔널 뉴로사이언스에서 가장 약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 하나가, 익스플레이너블 하고 이제 익스플레이너블 하다고 더 익스플레이너블 하다고 해서 더 고전한 게 아니라는 게 뉴로 AI의 굉장히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실 퍼포먼스가 올라갈수록 뭐 온라인이 더 많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정말 다이렉트하게 그 얼라이먼트를 한다라는 식으로 조금 더 인터프리테이션을 했다면 점점 이제 이 분야가 생긴 지도 조금 오래되면서 충분히 잘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코저런 스트럭처가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명에서 말씀 주셨던 것 같이, 어, 굉장히 다양한 접근들을 해서, 뭐 예를 들면 representational alignment도 있을 거고, 어떤 스페시픽한 비헤이비어를 재현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스포리어스한 비헤이비어로 인해서 이 옵서베이션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최대한 낮춰가지고 코절티를 많이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뉴로 AI에서.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약간 횡설수설해가지고 질문을 좀 더 해주시면 약간 만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조금 더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갖다 주신다고 하셔서. 네. 아, 우선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그 19페이지에서요. 아까 네. A랑 B 그래프가 있던 곳인데 아, 네네. 네. 그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제 기억하기로는 음, 바이올로지컬 브레인이랑 그리고 여러 가지 모델들 간의 네. 컨버전스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컨버전스가 그 RSA에서 다루는 것 같은
어떤 정적인 상태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DSA에서 아, 다루는 것 같은 동역학에 대한 것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아, 어, 일단은 이제 representational convergence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정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근데, 어, 네, 여기는 이제 이미지 리코그니션과 그리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카테고라이제이션이기 때문에 이 안에 어떤 다이나믹스를 아마 네글렉트 하고 이 디자인을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인터프리트 할 때도 그렇게 인터프릿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이제 그거를 말하는 방식은 얘네가 단순히 뭐 컨버전스 한다는 게 아니라 모델들이 이제 휴먼 브레인 액티비티를 잘 휴먼 브레인 액티비티의 설명력을 가장 잘 그 코릴레이션 또는 디코딩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팩터가 바로 이제 카테고라이제이션 퍼포먼스다라고 해가지고 퍼포먼스가 다른 코파운딩 팩터를 다 제하고도 가장 코릴레이션이 강력하다 이런 식으로 이펙트 사이즈가 크다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는 분이 계실까요?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발표 내용들도 보고 뭐 평소에 그냥 한번 생각해 봤을 때도 이러한 연구들이 뭔가 네. 어, 이 시각 정보를 네. 활용해서 많이 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네. 데이터가 당연히 제일 많을 것 같은데 네. 뭐 이 시각 정보 말고 뭐 촉각 같은 그런 다른 감각 음. 정보에 대해서도 네. 뭔가 이렇게 비슷하게 컴퓨테이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좀 음. 일어나고 있는지 네. 좀 궁금하고 네. 그러면은 그렇게 뭐 연구가 된다고 치면은 그러한 감각들에 대해서도 지금 발표해 주셨던 이런 뭔가 이 레프레젠테이션이 결국에 행동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이런 행동과 감각이 뭔가 상호작용한다 이러한 음. 전반적인 원리가 공통적으로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건지 네.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어 기존에 비해서는 훨씬 더 연구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각들 중에서 뭐 오디토리, 텍타일 아니면 뭐 이제 미각이나 후각이나 미각, 후각이랑 인터셉션이랑 뭐 프리프라이어셉션 같은 거는 케미컬하거나 너무 컴플리케이티드 하거나 해가지고 보통은 잘 못 다뤄지고 다룰 만한 게 이제 텍타일이랑 오디토리인 경우인데 오디토리는 그나마 조금 연구가 되고는 있습니다. 약간 뭐 이명 말씀해 주셨던 것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제약은 결국 모델에서의 제약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이 모델을 어떻게 세상과 상호작용 시킬 것이냐의 제약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모델을 세상과 상호작용 시키는 방식에 있어서 그게 휴먼이 세상을 받아들인 방식과 상당히 차이가 게 된다면 얼라이먼트가 비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안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는 그 약간의 인베리언스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촉각의 그러니까 이 촉각이란 거의 성질이라던가 아니면 무언가 소리를 들을 때 있어서 똑같은 소리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들이 있고 똑같아 보이지만 다른 소리라고 인식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임플리시트한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모델을 구성하는 데 들어간다던가 한다면 네, 프레젠테이션이 컨버지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올해 나비에 올렸던 뉴스 중에서도 그 이제 매달 그 뉴스 논문으로 올리고 있긴 한데, 네, 4월 달에 보면 그 약간 비주얼과 소마토 센서리 어디오터리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국소화되어 있고 조금 그 조금 스페이시오트로픽하게 오거나이즈 돼 있는 반면 뭔가 올팩션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디스트리뷰티드 돼 있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뭔가 진화론적으로 이걸 분석한 논문이 있었는데 음, 관련해서 조금 흥미롭게 읽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은 질문 있으실까요? 아, 저는 컴퓨테이셔널 뉴로사이언스보다는 네, 좀 AI적인 관점에서 네,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오늘 사실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제 인터랙션이 있어야 네, 좀 잘한다. 네, 그러니까 수학이나 그 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어드를 익스플리시트하게 룰 베이스로 줄 수가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은 진짜 인간을 뛰어넘을 만큼 잘하고 네, 나머지 파트는 그거를 못하고 있으니까 못한다는 식의 말씀해 주셨고 네, 저도 실제로 꽤 동의를 하는데 네, 근데 요즘에 이제 관련해서 저도 많이 찾아보고 있으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네, 어, 사실 뭐 언폴리시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그러니까 SFT랑 RL의 큰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언폴리시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SFT에 좀 더 가깝고 그거는 널리시 디스틸레이션의 일종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트레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언폴리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좀 더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낫다 이런 음, 식으로도 생각이 되고 아니면 뭐 스타라는 방식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SFT를 하는데 그 리워드 느낌 비슷하게 해서 리젝션 샘플링을 해서 SFT를 하면 R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말도 있고 음, 그런 거를 보면 그러니까 제가 하나 드는 생각은 결국 인터랙션이 중요한 걸까 아니면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해낼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걸까라는 의문이 들긴 했던 게요. 음, 그러니까 이런 논문 제목도 있긴 하더라고요. RL은 제너럴라이즈를 하고 SFT는 외운다. 그것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온폴리시로 생성하는 트레이스는 그 디스트리뷰션의 시프트가 적으니까 네, 좀 더 있는 것을 덜 하고 일반화를 시키는 것이 당연히 그러니까 그게 더 아래를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훌륭하게 세 개를 다 미믹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훌륭한 데이터 포인트들이 다 존재를 하면 음, SFT만으로도 저는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게 충분히 가능해진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터랙션이 어디까지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저는 그래서 솔직히는 데이터를 많이 편하게 잘 만들어낼 수 있다가 오히려 인터랙션이 더 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고, 그리고 실제로 그 모델 베이스드, 모델 프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모델 베이스드가 과연,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reinforcement learning인가에 대해서, 어,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 인터랙션인가. 근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인터랙션이 있어야 일단은 그 모델 베이스드 모델 프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모델 베이스드가 원래는 정답으로서의 모델이 존재를 하고 그 모델을 인퍼해 나가는 과정과 그 모델을 바탕으로 폴리시를 만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일종이다라는 관점도 있고 스테이트 프레딕션 에러 같은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이렇다 하고 빌리프를 만들어 놓고 그 빌리프에 대해서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또 스테이트에 대한 모델을 리인포스 한다라는 관점으로 사실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SFT와 그러니까 그 이제 좋은 데이터를 잘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터랙션이 가지고 있는 거를 슈퍼바이즈드하게 가르치는 느낌이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랙션의 그러니까 제가 그 인터랙션이 꼭 필요하다는 거에 가장 큰 함의는 이미테이션 러닝은 무조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테이션이라는 그러니까 인간이 랭귀지를 형성하는 과정이나 인간이 답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떤 바이어스가 들어가고 그게 이제 실제 월드에서 필요한 어떤 논리지나 그것과 일치하지 않게 된다면 그게 이제 저희가 최근에 목표하게 되는 그 단계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비전 트랜스포머에 비해서 그 밀리는 경우가 있는 것도 결국은 컨볼루션 커널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기존에 그 바이어스를 주었죠. 이미지 프로세싱에 대해서 바이어스를 주었던 그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휴먼 레벨 퍼포먼스로 목표를 하게 되자 그 바이어스가 이제는 저희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리고 인터랙션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어떤 공통된 저의 입장은 언바이어스드 어떻게 하면 언바이어스드 될 수 있는가에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아. 수학은 살짝 애매한 것 같고, 네, 코딩은 예를 들어서 컴파일이 가능하다라는 네, 거가 뭐 말이 되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바이어스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노 바이어스인 거는 또 사실 굉장히 이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상해질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사실 수학도 바이어스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좋은 글이 네,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바이어스가 있는 편이고 네, 코딩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작동하는 코드가 아니라 네,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코드라든가 좀 더 모듈라이제이션이 잘 되는 코드라든가 네, 좀 더 휴먼 네이티브하게 프렌들리한 코드라든가 이런 네. 것들은 또 다른 영역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리워드를 주기도 좀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저도 말씀하신 그런 언바이어스드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동의는 하는데 네, 그러니까 막 그것이 꼭 아래를 통해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면 그것도 살짝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면에 있어서는 사실 그리고 뭐 RL이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SFT다라는 것도 알고리즘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것도 꽤 어느 정도 잘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데이터를 어떻게 잘 생성하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수학이 바이어스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수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쟀을 때 지금 잘 나오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의 바이어스를 그러니까 익스플리시트한 바이어스를 넣지 않는 방법론이 어딘가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됐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근데, 그러니까 정말로 언바이스된 스텝으로 이거를 자르게 되면 저는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RL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근데 과연 RL 없이 그러니까 인바이러먼트와의 상호작용 없이 그 언바이스드함을 달성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휴먼 프렌들리한 코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휴먼 프렌들리한가를 써주는 게 아니라 휴먼의 프리퍼런스를 직접적으로 그냥 계속 주는 게 휴먼 프렌들리한 코드를 만드는데 가장 지금까지 웰 퍼포밍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 네, 말씀해주신 언바이어스 된 부분이 그러니까 RLVR 쪽 논문에서 네, 실험적으로 많이 보여줬다고 저도 알고 있긴 한데 네, 네,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살짝 아웃데이티드가 됐다고 조금 음, 느끼는 게 그러니까 저는 수학이랑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는 전 리즈닝 트레이스의 문제라 생각하긴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인풋이 있고 네, 신테틱한 리즈닝 트레이스잖아요, 솔직히. 네, 그게 뭐냐면 모델이 결국에는 자기가 생성해내고 학습하고 생성하고 학습하고 생성하고 학습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정해진 정답이 있는 거고 네, 그 사이에서 그 트레이스를 찾아가는 그 데이터를 수없이 신테틱하게 환경만으로 생성해낼 수 있는 것이 RL 알고리즘이라서 네, 저는 사실 데이터 양도 RL이 더 많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언바이어스드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네, 바이어스가 있는 데이터들로 학습을 한다 해도 저는 그 데이터가 현실에 대한 말이 되는 그 이미테이션을 줄 수 있는 거라면 네, 그 바이어스는 룰아웃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네. 그것이 RL이 언바이어스 때문에 꼭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몇몇 보이지만 그게 RL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아, 그쵸. 그러니까 RL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RL도 사실 저는 그러니까 RL도 바이오스 돼 있다라는 입장이 좀 더 강한데 그러니까 그쵸 폴리시 같은 거에 대한 디자인이나 막 이런 것들은 너무 일단 바이어스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그냥 바이어스를 없애고 오로지 이제 퍼포먼스 옵티마이제이션만 했을 때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추측이죠, 사실.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전 추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바이어스를 고의적으로 넣어서 잘 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커리큘럼 러닝 같은 부분들은 분명히 익스플리시트한 바이어스들을 넣는데도 그게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흘러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국 절대적인 바이어스 제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태스크에 있어서 언바이어스드 된 과정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어떤 우리가 그러니까 원하는 그 목표에 있어서 언바이어스됨이 필요한 게 아닌가. 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도 회전 로테이션도 그 인베런스가 사실 막 그렇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의 그 휴먼 레벨에 대한 어떤 요구에 있어서는 큰 제약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논의가 너무 길어질 것 같긴 한데 네, 저도 그냥 딱 이거에 대해서만 한마디만 더 해보자면 사실 저도 그 부분도 네, 어, 그러니까 언바이어스드에 대해서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네, 드는 게 사실 CNN은 이미 VIT가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네, 저는 초기 CNN이 잘 됐던 유일한 이유는 네, 파라미터가 작아서라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GPU의 네, 컴퓨테이셔널 파워를 안 따라주는 상태에서 네, 그 적당히 괜찮은 바이어스를 잡아서 학습을 하면 성능과 컴퓨테이션을 어느 정도 트레이드오프로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CNN이 잘했다 생각하고 네, 오히려 VIT는 좀 더 비전 트랜스포머는 그러니까 그 더 큰 파라미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 자체에서 그냥 발생하는 네, 그 커먼 센스를 더 잘 학습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이겼다라고 생각하면 네, 그러니까 뭔가 바이어스가 있는 걸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건 이미지로부터 나오는 바이어스라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또 모델의 구조로부터 나오는 스트럭처한 바이어스는 또 없어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바이어스라는 것이 되게 애매한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것도 falsification이 전혀 안 되는 덜미긴 하죠, 바이어스도. 어떻게 보면. 활발하게 그 바이어스에 대한 디스커션이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AI 개발에 있어서 또 AI 스케일러비티 등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잘 디스커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줌에서 듣고 있는 계신 분들도 채팅을 통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일단 질문이 더 없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 것 같고, 혹시 줌 듣고 계신 분들 혹시 추가 질문 있으면 어쨌든 채팅 올려주시거나 톡방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될지 잠시 소개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이제 앞으로 심포지엄 플랜이 어떻게 되는지 콘크리트하게 소개해드리면 앞으로 여러분들도 준비함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명확하게 이제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심포지엄과 토픽 리뷰를 진행할 건지 소개해드릴 것 같습니다. 우선 이거 파운데이션 토픽 리뷰 킥오프 세션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8개의 논문을 다룰 것인지 아니면 6개의 논문을 다룰 것인지 결정하는 것 같고, 이제 8개를 다룰 경우 9월, 10월, 11월, 12월, 12월 이렇게 2개씩 할 것 같고, 6개면 이제 12월을 빼고 이렇게 2개씩 다룰 것 같으며, 아마 투표는 이번 주 내로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8월 7일까지 이제 관련 논문 리스트를 가장 처음 업로드를 할 것 같고, 논문 리스트는 아마 이제 안진님께서 센스, 비헤이비어, 그리고 인터랙션 이렇게 세 개의 주제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대주제 세 개를 정리를 해가지고 2개에서 3개 정도 업로드를 하는 방식으로 8개에서 9개 정도의 페이퍼 리스트를 이번 주 8월 7일까지 업로드를 할 것 같으며, 이제 8월 14일까지는 그 업로드된 논문 목록에 더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다루고 싶은 논문이 있는지, 그리고 논문 개수를 최종적으로 얼마나 할 건지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인 8월 21일까지 의장과 이제 토픽 리뷰 세션을 준비하는 차원 측에서 6개에서 8개의 논문을 달별로 배치를 하고, 그 이제 7월에서 7일에서 7월 14일 해서 정해진 논문 중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회원들이 6개에서 8개 논문 사이에 어떨 것을 할 건지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투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까지 그 최종적으로 어떤 달에 배치될 건지 아마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심포지엄 같은 경우에는 예년과 동일하게 크게 세 가지 팀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이제 토픽 리뷰 관련해가지고 오늘 그 안지님이 말씀해 주셨던 센스, 인터랙션, 그리고 비헤이비어 이렇게 세 가지 팀이 나누어서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나아가서 이거 관련 토픽 리뷰랑 연계해서 할 메서드 딥다이브를 여기 2팀이라 적용했는데 2팀에서 3팀, 그리고 리서치 포포스를 한 2팀 정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회원분이 이 세 트랙 중 하나는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년과 저는 다르게 했으면 하는 지점은, 그전 같은 경우에 이제 최종적으로 논문이 다 완성된 다음에 논문 리뷰가 다 완성된 다음에 이 포맷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 팀을 결정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이번에는 처음 논문 목록이 결정되면서 동시에 토픽 리뷰
메서지 딥다이브 리서치 프로포설 중 뭐 어떤 것을 할 건지, 그리고 토픽 리뷰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개 주제 중 어떤 것을 할 건지 미리 결정을 해두고 그 8월 달 혹은 9월 달부터 미리 준비를 미리 해가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사실 토픽 리뷰 팀 같은 경우에는 예년 심포지엄을 준비하면서 꽤나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면 조금 더 완성도 있는 토픽 리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아가서 이제 메서지 딥다이브 같은 경우에는 토픽 리뷰 각각과 연계를 해서 준비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픽 리뷰 팀은 오늘 말씀해줬던 것 같은 센스, 비헤이비어, 인터랙션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이 될 것 같으며,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달별 발표는 8월 23일쯤에서 최종 논문 목록이 나오면 그로부터 4주 뒤인 9월 22일에서 24일 사이에 페이퍼 리뷰 세션 하나를 계획하고 있고, 비슷하게 10월 넷째 주, 그리고 11월 셋째 주에 각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12월 셋째 주에도 어 이제 뭐 8개의 논문을 할 경우에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12월이 촉박할 것 같다고 느낀 이유는 사실 이제 심포지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인데, 그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나면 이제 보통 흔히 12월 달에 어느 정도 그 각 팀이 준비하고 있는지 일단 레디니스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예년과 동일하게 1월 12일에서 14일 사이에 미드터m 리뷰를 진행하며 2월 9일에서 11일 사이에 리허설을 진행하고, 아주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예년과 동일하게 2월 넷째 주 화요일인 2월 23일 날 심포지엄을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으니 캘린더 상으로는 2월 23일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심포지엄은 그 1월 달 미텀, 2월 달 리허설 하기 때문에 그 미텀 리뷰를 하려면 우선 12월 달까지는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끝나기 때문에 12월에 페이퍼 리뷰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반면 이제 여러 회원들이 다루고 싶었던 논문이 있다면 어느 정도 브레스는 좀 좁아지게 되는 조금 경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8개에서 6개로 좁아지면서. 그래서 이제 8월 달 결정할 것을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가장 첫 번째로는 6개 혹은 8개의 논문인지 다음 주 중에 투표를 해주시길 바라고, 이번 주 내로는 아마 그 이니셜 리스트도 업로드 될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혹시 모든 분이 하나씩 업로드 되는 건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업로드하고 싶은 분은 8월 14일까지 업로드 해주시면, 윤호영진한테 연락하는 방식으로 어디셔널 페이퍼를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논문 추천과 그 최종 논문 목록이 확정이 되면 어떻게 이거 논문들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 그리고 투표를 8월 21일까지 받을 것 같으며, 최종적인 퍼블리시는 8월 23일까지 각각 어떤 달에 할 건지 할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 20일 날 투표한 직후 메서지 딥다이브, 토픽 리뷰랑 그리고 리서치 프로포설 중 어떤 것을 할 건지 8월 28일까지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2월 23일 날 심포지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지금 이제 심포지엄 진행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렸는데, 계획은 유동적으로 바뀔 수는 있을 것 같고,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이와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